안녕하세요. 사방형과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것도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한 번 정도 조금 가볍게 진도를 조금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혹스럽고 여러분도 일정이 많이 어그러져서 할 텐데 3장을 시작하면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 뭘 글쎄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카톨릭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불리우는 정진석 추기경께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평소에 늘 하시던 말,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 기록될 말이 옴니버스 옴니아라는 말이라고 하네요. 옴니버스 옴니아. 글쎄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을,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을.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많이 번역됐어요. 지금 우리 상황과 염두에 보았을 적에 개별적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나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나면서,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서 나 개인보다 우리가 인식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되고 우리 모두의 일이었구나. 지금 특정한 친구에게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나일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누군가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탓하기보단 우리 모두가 이 짐을 같이 나누어줘서, 그리고 이 짐을 가지고 서로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모든 이의 문제를 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탓하지 말자, 그리고 원망치 말자라는 말이 한편으로 좀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글쎄요, 이 고난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요? 남일 같던 것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왔을까요? 손바닥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죠. 동전도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행운이 올 적에, 혹은 기쁜 일이 올 적에 그건 왜 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요. 이후에 닥칠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불행이, 혹은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우리에게 더 좋은 행운을,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어떤 힘을 주시려고. 그래서 불행과 그리고 행운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키우는 하나의 계기이고, 우리는 사실은 잠시라도, 그리고 한동안 불행의 시간을 겪어 나갈 수도 있겠다. 모든 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대 여러분들이 제자리를 잘 지키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시험 앞두고 있지만 간단하게 수업 조금만 해볼게요. 자, 부교재는 제가 이제 자료를 올리도록 할 것이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부교재 25페이지입니다. 3장의 첫머리예요. 3장의 첫머리에 보니까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서 좀 설명했듯이 17세기 전후라는 표현의 전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게 한반도에 벌어진 전쟁이지만 사실은 동아시아 전쟁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룹니다. 왜 17세기냐? 임진왜란이 1592년, 여러분에게 익숙한 연도죠. 1592년. 우리 전쟁, 우리 건국 200년 후죠. 1592년. 그리고 병자호란이 1636년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1636년 병자년. 이게 보면 이게 16세기 말, 거의 뭐 17세기죠. 요건 뭐 17세기 초반에 벌어진. 그래서 17세기 전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이 왜 동아시아에 영향을 주냐? 물론 당사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일본 정권이 바뀌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너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부를 세웁니다. 그 정부 뭐죠?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가 1640년, 그러니까 우리 임진왜란 끝나고 바로 직후에 건국이 되면서 일본 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북방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죠. 바로 후구미 1616년에 건국합니다. 후구미 건국해요. 후구미. 이 후구미란 나라가 바로 청나라 되는 나라죠.
자, 이 후금이 1616년에 건국돼서 우리나라 한번 침범하죠. 정묘우란 침범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서서 우리나라에게 쳐들어오는 게 병자호란인데 청나라 건국년이 딱 병자호란 건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먼저 쓰고 바로 그해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죠. 다행스럽게도 연도가 같은 1636년 병자호란 년을 알고 계시면 청나라 건국년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청나라가 건국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중국 정부도 바뀌죠. 바로 병자호란 이후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전쟁을 빚으면서 조선은 뭐 정권이 바뀌지 않고 조선 전기와 후기라는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지만 위아래 정부가 다 바뀐다. 에도 막부와 그리고 청나라 건국이 이렇게 걸린다. 이건 좀 흐름상 알고 계세요. 뭐 찍으셔도 되고 필기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맥락 이해하시면서 임진전쟁 직전의 모습 좀 살펴볼게요. 동아시아 모습. 자, 거기 보니 16세기 동아시아, 그러니까 16세기를 표현하는 건 17세기 바로 직전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 명나라의 쇠퇴. 거기 연도가 보이는데 1368년은 우리 조선건국 30년 전이니까 느낌 오실 거고 1644년은 병자호란 이후다, 1636년 이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점들을 조금씩 헤아릴 수 있는, 연도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시점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명나라의 쇠퇴. 자, 북노남해라는 상황이 나왔어요. 북노남해. 자, 북노남해 상황. 자, 명나라는 뭐 북노남해죠. 지금 명나라가 건국하는 게 1363년이면 14세기 중반이죠. 그러니까 원나라가 13세기를 지켰고 14세기 되면 명나라가 건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원나라는 중원을 빼앗겼지만 여전히 북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북노의 주인공은 원나라입니다. 몽골 애들이에요. 몽골 애들인데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오이라트와 타타르 그랬어요. 자, 지도 보시면 이게 북유지 지도예요. 오이라트와 타타르가 저 북방에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몽골 애들이에요. 자, 외울 적에는 오이라트 타타르라고 순서적으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서대로 침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이라트 타타르. 얘네들이 이제 꿈틀꿈틀 움직여서 여기 보면 북노의 토목보의 변, 그래서 토목보의 변에 오이라트라고 나오죠. 자, 1449 이렇게 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국하고 나서 한 100년 후가 되는데 자, 또다시 타타르가 침입하는 게 알탄칸은 타타르의 부족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타타르의 침입이라고 안 하고 대체로 알탄칸의 침입. 이 칸이라는 말이 이제 지도자의 뜻이죠. 얘는 이제 타타르입니다. 얘가 1550이야. 자, 그러면 연도적으로 보면 딱 100년이죠. 그러니까 요 연도도 약간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푸시면 이 연도들이 대단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1550을 가지고 100년 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자, 토목보의 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목보가 여기 보면 베이징 바로 위죠. 그러니까 이 오이라트가 상당히 베이징 바로 직전까지 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좀 보여주는 것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15세기 중반 오이라트의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황제를 포로로 잡았다. 토목보의 변 1449. 명나라가 환관이 많았습니다. 이 황관이 명나라에 득세한 이유는 여러분 세계사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영락제가 쿠데타 일으킬 적에 그때 이제 그 난징을 점령할 적에 그 난징 안에서 이 영락제와 내응했던 세력이 황관이거든. 이 황관이 문을 열어주면서 영락제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 영락제는 황관에 대해서 대단한 신뢰를 보이고 황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뭐 명나라 때 뭐 황관이 10,000명이었네, 뭐 10,000명 이상이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왕관 중에서도 아주 그 위세를 떨쳤던 사람이 좀 왕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진은 어렸을 때 이제 과거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고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낙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과거로는 내가 안 풀리겠구나 생각하다 보니 이제 황관으로 가서 내가 출세기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결국 커팅해요. 커팅을 한 다음에 황관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과거 공부하던 황관이니까 이제 문자를 좀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왕진에 대해서 기대게 되고 공교롭게도 그 당시 황제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진이 황관을 좌지우지했었던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오이라트가 쳐들어온 거예요. 토목보 변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위세가 강하던 왕진이 자신이 명나라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 사실 황간이 군사적으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황제까지 데리고 내가 뭐 이 전쟁 이기겠다니 호언장담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뭐 전쟁에서 개박살이 나고 결국 토목부에서 그 오이라트에게 포위까지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 군사 총사령관이 내가 군사를 잘하는데 이 왕진이라는 놈이 군사에 뭐 쥐뿔도 모르는 놈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데 이 꼴 난 거잖아요. 그 당시 군사 총사령관이 그 당시 왕진의 목을 베버립니다. 네가 뭘 한다고 군대를 이 지경을 만들었어. 왕진 죽고 그리고 황제는 포로가 되는 그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토목부의 변이에요. 그게 뭐 사실 앞서 있었던 정강의 변만큼이나 굴욕적인 사건이죠. 그게 144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100년 후에 다시 알탄칸이 쳐들어와요. 거기 알탄칸의 침입에 나오죠. 타타르고 베이징을 포위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타타르가 베이징 근방까지 가고 타타르가 그 당시 교역을 요구해요. 근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뭐 몽골이 워낙 위세가 강한데 여기 뭐 교역문 열어줬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교역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타타르가 이제 힘으로 그냥 밀고 와서 베이징을 그냥 포위해버렸어요. 포위해갖고 뭐 주변 다 불질러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 그 베이징에 살던 명나라 사람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야말로 굴욕적인 뭐 수도가 뭐 쑥대밭이 되는 그런 사건이 100년 후에 또 터집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지금 몽골에게 상당히 힘겨운 싸움, 그러면서 엄청난 전비들을 또 쓰고 있었겠죠. 이게 이제 북로 상황이고 남해는 뭐냐? 임진왜란 직전이라고 하면 이제 후기 외구죠. 후기 외구. 온인의 난이 1467이죠. 5가 없는 거죠. 1467. 5가 없는 4부터 시작되는 46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자 연도가 여기 걸리죠. 토목뼈해번 이후에 온인의 난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후에 알탄칸의 침입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연도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외운다기보다 순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인의 난은 토목뼈의 난 직후다. 요 연도를 좀 알고 계시고 온인의 난이라고 하면 뭐 센고쿠가 열리는 것이고 센고쿠라고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치열한 쟁투 속에서 일본이 통제가 안 되고 다시 왜구가 빈번하게 번성해서 후기 왜구. 이거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 입장에서는 오이라트 타타르의 그런 대규모 침략들 그리고 센고쿠의 그 대규모 왜구들에 정말 어떻게 뭐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 위에 하나 안 한 게 하나 있죠. 토목부의 변하고 알탄칸의 침입 속에서 당구장 하나 있죠. 명나라는 이런 북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재정비합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만리장성 보고 계시죠. 지금 뭐 유물 남아 있어요. 그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게 아니에요. 진시황 때 게 없는 건 아닌데 진시황 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거의 없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은 명나라가 쌓은 겁니다. 명나라가. 그걸 토대로 삼아서. 그런 것은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이런 북로남해 상황에서 명나라가 요거는 간혹가다 지문에 보이기도 합니다. 자, 내부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황간의 득세가 컸고 당쟁도 심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장거정의 개혁이 있었죠. 장거정의 개혁. 자, 장거정의 개혁이 있었고 장거정의 개혁은 임진왜란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몽골과 강화를 맺었다. 몽골하고는 오이라트 타타르하고는 뭐 힘에 너무 붙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협약을 맺어서 더 이상의 재정적인 것이 군사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몽골과의 강화를 맺어서 군사비의 절감, 군사비를 더 이상 유통치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황관 세력을 좀 억제하면서 경비를 절감하면서 사실 우리가 배운 건 마지막에 있는 거죠. 일조편법. 장거정 하면 뭐 일조편법이죠. 결국 이러한 재정의 조달의 부담이 백성들에게 갔던 것이고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잡세들이 이제 백성들의 부담으로 간 거죠. 그걸 덜어주지 않으면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조세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잡세를 제거하고 가장 기본적인 세금 뭐예요? 토지로 나오는 지세 그리고 사람에게 부과하는 정세 이 두 가지만 남기는 거죠. 지세와 정세만 남기고 잡세를 폐지해버리는 그게 바로 일조편법이죠. 일조편법. 자, 그래서 일조편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을 추구했다. 하단에 보면 일조편법이 나와요. 일조편법부터 이제 은납이 되죠. 저 청나라의 지정문제까지. 그런데 나름대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명나라가 안정을 찾는 것 같았지만 아쉽게도 이게 또 실패로 하면서 위에 당쟁이 있었죠. 이 당쟁 때문에 결국 장거정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다시 명나라는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기득권들은 개혁을 좌절시켜요. 개혁은 기득권이 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기득권에 의해서 개혁이 좌절되고 기득권은 자신의 이익을 탐하면서 나라의 국력을 좀먹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나라 상황 봤어요. 국노남의 상황과 장거정의 개혁 봤습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 조선 쪽 볼게요. 자, 조선 쪽은 앞서 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임진왜란 직전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대관계 임진왜란 직전에 우리가 일본과 외교적 단절이 되어 있었죠. 왜 외교적 단절이 있었냐? 자, 여기부터 볼까요? 온인해난. 온인해난 직전에 이제 앞서 일본으로 여기 보면 토목보해변이 있었죠. 토목보해변이 있었고, 자, 온인해난 이후에 센고쿠가 열렸고, 센고쿠가 통제되지 못하면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계약조와 삼포계약이 무너지고, 삼포회란과 을묘해변이 연이어 터지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 관계 단절 속에서 임진왜란으로 지금 간 겁니다. 임진왜란 간 거고, 일본은 결국 센고쿠를 통일한 누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임진왜란으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 센고쿠 통일이 바로 직전이니까 알탄칸의 침입은 바로 센고쿠 통일 이전이 되는 것이고, 토목보해변은 아까 말했듯이 온인해난 좀 앞서서 벌어진다라고 좀 보시면서 여기 연도가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될 건 아니에요. 몇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내정은 어땠냐? 사림의 붕당 간의 대립이 있었다. 15세기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우리 훈구시대라고 하죠. 훈구파들이 장악했었고, 이 훈구파를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 지방에 있었던 세력이 올라오죠. 그걸 우리가 사림파라고 합니다. 이 사림파가 사화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피를 흘렸지만 결국 집권을 하게 되죠. 사림파가 집권합니다. 이게 16세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전에 이제 사림파가 집권하고 있었고, 여러분 그 선조가 임진왜란 당사자 아닙니까? 이 선조 때 이제 당쟁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최초로 붕괴하는 게 동인과 서인이죠. 바로 이 동인과 서인이 센고쿠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절단을 요구하고 바로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바로 당시 동인과 서인이 서로 붕당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절단도 동인의 한 명, 서인의 한 명. 바로 황인길과 김성희. 여기 서인이고 여기가 동인이죠. 이게 서로 붕당 간에 서로 갈리다 보니까 이게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잘못해버린 거죠. 서인이었던 이 황인길은 큰일 났습니다. 일본 놈들 지금 쳐들어올 것 같고 전쟁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시급하게 보고를 올렸는데 이것을 동조하지 못하고 김성일은 아니옵니다. 내가 그놈 봤는데 얼굴이 원숭이같이 생겼고 아주 그냥 이렇게 뭐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인물이 안 돼 보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조가 아니 같이 갔다 왔는데 왜요? 엉뚱하니 서로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선조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왔는데 일이 다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당쟁이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조는 여기 쪽에 편을 들어버리면서 이제 조선은 전쟁 준비에 손을 놔버리는 거죠. 게다가 거기 끝에 보면 군역 질서도, 군역이 뭡니까? 군사적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이 군역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더더욱이 조선은 완전하게 전쟁의 방비가 안 돼 있었다. 여러분이 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단독으로 세계사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하나의 맥락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 그리고 그가 한 정책을 동아시아에서 간혹가다 단독으로 물어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센고쿠 통일 1590년. 자, 센고쿠는 지방분권이죠. 그러니까 통일했으면 마치 진시황처럼 강력한 중앙정부를 꾸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앙집권을 추구해 나갔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토지조사예요. 전국적인 토지조사. 그러니까 각 제후들 다이묘들이 자신의 영토를 토지에 조사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앙에서 전체 토지를 관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건 중앙집권의 강력한 표현이고 일본은 이 표현을 뭐라고 쓰냐? 거기 나오죠. 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검지가 한자를 보면 검사할 검자 토지지자 토지를 검사한다? 그게 바로 토지조사죠. 우리나라는 토지조사를 양전이라고 하죠. 토지를 측량한다라고 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검지라는 용어를 써요. 간혹 가다가 텍스트에서 검지라는 용어가 뜰 수도 있어요. 검지, 토지조사를 함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의 어떤 토대, 물적 토대를 마련한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지에다가 중앙 관리를 파견한다는 것 역시 중앙 집권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분리됨으로써 이게 뭐 100년 동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적인 부분을 통일해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뭐 도량형의 통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치 진시황의 표현처럼 중앙 집권의 강력한 표현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건 검지, 전국적인 토지조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봐야 될 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병농분리입니다. 요거 상당히 많이 언급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병농분리는 뭐예요? 병사와 농민을 분리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병사는 누굴까요? 사무라이. 사무라이와 농민을 분리하겠다. 이건 뭐냐면 센고쿠 시대에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 무사들이 많아야 됩니다. 무사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농민 중에 상당수가 칼차고 무사가 돼버린 거죠. 무사가 돼버린 거예요. 공을 세우면 또 무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다시 안정이 됐어요. 무사가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농민은 가서 이제 농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무사의 신분을 고정화하고 특권화하였다. 그러니까 고정화했다라는 말은 이제 농민을 더 이상 무사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무사는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무사를 농민으로부터 얻지 않는다. 고정시키고 그 고정시킨 무사들에겐 특권을 주는 겁니다. 왜? 여기 막부예요. 아직까지 무사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무사에게 강력한 특권을 줌으로써 이들의 지배층으로서 공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더 이상 무사가 이렇게 칼을 차는 게 이제 상징이죠. 농민들은 이제 칼 못 차는 겁니다. 칼 차면 무조건 무사가 돼요. 그리고 농민이 뭐 무사에게 대들었다, 뭐 야유했다, 뭐 이렇게 그러면 현장에서 무사가 그 가지고 있던 칼로 목을 매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사에게 강력한 특권을 줌으로써 이런 병농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농민은 어떻게 됐냐? 농민은 밑에 나오죠. 농민은 신분이동을 금지시켰다. 그 농민은 더 이상 이제 무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이고, 농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칼들 이런 거 다 뺏는 거죠. 그래서 농민의 무기몰수령, 무기몰수령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검지와 더불어서 무기몰수령. 그럼 무기몰수를 누구에게 몰수한 거냐? 농민에게 몰수한 거예요. 농민이 그 전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센고쿠 시대니까. 그래서 검지와 무기몰수령. 자, 신분이동만 금지시킨 게 아니고 거주지도 분리시켰어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게 밑줄 조카마치.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조카마치. 이 용어도 새롭게 들어온 거죠. 조카마치는 이제 에도 시대에 우리가 조닌의 거주지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도까지 간 건데, 이 조카마치를 한자로 풀면 이제 뜻이 나옵니다. 성 밑에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 밑에 마을이라는 것은 조카마치는 성과 마을, 성이 관장하는 마을까지를 포함하는 곳. 뭐 중세로 따지면 약간 장원 같은 말이죠. 장원 같은 말. 근데 이게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성이 있죠. 성, 히메이지 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영주가 있을 겁니다. 무사 중에도 가장 우두머리 무사가 여기 성을 차지하고, 여기 이제 구분하는 해자라고 하면 성 주변에 이렇게 물길을 파죠. 물길을 파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구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호위하는 가장 자신의 측근 무사들, 상급 무사들을 이 성을 지키도록 주변에 거주케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구역을 또 해자를 나눠서 구역을 나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연두색이 있죠. 연두색이 뭐냐? 조닌 거주지. 조닌이 여러분 뭐 에도 때 많이 배우게 되는 상공인들이죠. 상공인들. 여기서 이제 물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공인들을 이 조카마치 안에 거주지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중급 무사들을 깔아놓으면서 조카마치라든 이 조닌들을 통제하고 이 성을 마지막으로 경비하고 지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조카마치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무사와 조닌들이 사는, 무사와 조닌도 구역이 나누어져 사는 거죠. 선생님, 농민은 어디 사나요? 농민은 조카마치 안 살아요. 농민은 밖에 나가서, 여기는 농지가 없잖아요. 농민은 농촌에 가서 살아야죠. 농촌에. 그래서 농민과 무사와 조닌이 다 구역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크게는 조카마치와 농민으로 나뉘어지는 거고, 조카마치 안에서도 조닌과 무사의 구역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적인 어떤 구분뿐 아니라 거주지의 구분까지 있었다. 거기 보면 조카마치 안에는 무사와 조닌이 살았는데 신분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거주지까지도 구분되었고, 농촌에는 농민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대표적인 명사들이 보이죠. 검지, 바로 토지조사, 그리고
무기몰수령, 무사에게 특권을 주고 병농분리, 신분분리를 함으로써 농민들은 농사만 짓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조가마치를 통해서 거주지까지도 구분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통치질서를 잡고 나서 이제 야욕을 불태우는 거죠. 그게 바로 임진전쟁의 시작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임진전쟁을 시작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겉으로 드러난 것과 안의 사정이 좀 틀렸습니다. 거기 볼까요? 명분은 겉으로 드러난 건 정명가도. 우리 많이 아는 거죠?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길을 비켜줘라.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길을 비켜줘라.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일본이 내가 중국을 칠 테니 길을 비켜라. 그래서 내가 한반도에다가 전투기, 탱크 이런 거 상륙시키겠다. 우리나라가 영토 빌려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 내면에는 거기 보면 첫 번째로 다이묘의 군사력을 약화시켜서 본인의 권력을 장악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다이묘들이 여전히 이제 통일은 했지만 센고쿠 시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힘이 왕성했어요. 얘네들의 힘을 분출시킬 수 있는 곳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힘이 어디로?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여러분, 그 어린애들이, 특히나 남자애들이 걷기 시작하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걷기 시작하면 바로 뛰어요. 남자애들은 바로 뛰기 시작하고 높은 데 막 올라갑니다. 높은 데 올라가고 나서 또 뛰어내려요.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내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린애들, 특히나 남자애들이 걷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긴장해야 됩니다. 이게 만나면 막 소리 지르고 뛰고 막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야, 뛰지 마. 높은 데 왜 올라가? 소리는 왜 질러? 이제 잔소리가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때 저는 뭐라 그러냐? 괜찮아. 소리 지를 수도 있지. 뛰어.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있지. 라고 저는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분출해야 돼요. 분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출하면 저녁 때 잘 잡니다. 저녁 때 잘 자요. 저는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말이죠. 저녁 때까지 계속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힘의 분출, 다이묘의 힘의 분출이 하나의 요인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영토 확장이죠. 결국 한반도 먹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명을 먹겠다고 했지만 실제 속사정은 한반도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었고, 대륙의 발판이 바로 한반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요 요인 상당히 커요. 가만무역. 사실 명나라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통일정부가 또 섰어요.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이 무로마치 때 통일정부가 서면 뭐합니까? 가만무역하죠. 가만무역. 근데 센고쿠 때문에 지금 흐려졌단 말이야. 다시 가만무역, 명나라와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라는 건 사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바로 속사정은 가만무역이었어. 그러니까 조선을 정벌하고 가만무역하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이묘의 힘을 빼겠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속사정이었고 실제 의도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내용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명나라의 분노라는 상황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우리 오이라트 타타르, 특히나 오이라트의 토목배변, 그리고 타타르의 알탄칸의 침입. 요게 알탄칸의 침입에 1550년을 외워두면 연도가 거의 다 읽혀요. 알탄칸의 침입이 뒤니까 바로 100년 전인 1449년에 토목배변이 있었고, 그리고 온인이라는 그 사이에 있었는데 토목배변은 바로 밑이죠. 1, 4, 6, 7이니까 그 연도적인 흐름 좀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이 지금 첫 번째 이제 메인 테마였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업적을 좀 살피면서 시점이 언제였고 어떤 것이 좀 있었는지 그거 살피는 거.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 뭐 시험 잘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끝나고 우리 임진왜란 시작해 봅시다. 임진왜란. 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물리치는 이순신의 마음으로 임진왜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시험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